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잘 쉬셨습니까?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할 건데요. 용도 변경 전에 허가 변경에 대한 허가 신고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허가를 받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도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허가도 했겠죠. 근데 변경이 됐어요. 자, 공법에서 변경을 하면 처음부터 다시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만 좀 유일하게 달라요. 허가 받았다고 해서 다시 허가를 변경하면 다시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큰 건물을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 일부 조금 변경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허가를 받는다. 불합리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았던 거라도 신고만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은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허가 받는 거. 자,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해당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예요. 변경한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축이나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이다. 그러면 얘는 죄송합니다. 초과예요. 초과. 개축하면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신고겠죠? 예, 나머지 다 신고예요. 자, 신고받은 건축물이에요. 근데 변경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간다면 신고예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건축주나 또 설계자, 또 감리자, 또 시공자 있죠. 이 네 명이 건축을 하게 되는 건데 얘네들의 변경이 돼요.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신고예요. 그 다음 일괄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일괄 변경. 이게 뭐냐?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을 이제 지어요. 이렇게 막 건축을 하는데 요게 조금 바꾸고 요게 조금 바꾸고 요게 조금 바꿨어요. 하다 보니까 조금 일부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요거 할 때마다 변경 신청, 요거 할 때마다 변경 신청, 요거 할 때마다 변경 신청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겠죠. 이게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한꺼번에 변경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주로 10분의 1, 50제곱미터 이하, 1m 이하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허가, 신고, 변경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이번에는 용도 변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용도 변경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건축법 들어갔을 때 정의 부분에서 용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용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에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부분에 가보시면요. 책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어요. 시행령 별표 1을 보시면 돼요. 이거 자료가 없으시다. 그러면 구글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치면 나와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행령 별표 1을 보면요. 건축물의 용도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시기 전에 대략적으로 그 별표의 구조를, 이 별표 1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더 보기가 수월합니다. 자, 1호에 보면 단독주택이 나와요. 단독주택. 자, 2호에 보면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1호와 2호는 주택에 대한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3호는 일종 근생이 있어요. 일종 근생, 근린생활시설이죠. 4호는 2종 근생이 있어요. 자,
일종 근생 안에는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뭐 세탁소라든가 뭐 간단하게 뭐 빵 같은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그걸 휴게음식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일종 근생에 쭉 나열되어 있고요. 이종 근생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곳들이에요. 뭐 동물병원 같은 경우, 그냥 볼링장, 당구장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보시다 보면 여기에 면적이 있습니다. 뭐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거, 500제곱미터 이하인 거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면적이 있어요. 이거보다 넘어서면 뒤에 5호부터 쭉 나가요. 29호까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서 면적이 큰 것들, 좀 전문적인 용도예요. 전문적인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위락시설에 단란주점이 있어요. 근데 1종 근생, 2종 근생으로 볼게요. 2종 근생에 단란주점이 있습니다.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만. 그러면 단란주점인데 150보다 더 크면, 그러면 여기 위락시설에 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단란주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2종 근생에 단란주점 면적 이상인 거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런 식이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단독주택에는 뭐가 있냐면 단독주택 안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 다중주택이 있습니다. 이거 원룸 같은 거예요. 다중주택. 그 다음 다가구주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빌라 같은 거예요. 그 다음 공간이 있어요. 공간은 공공기관에서 뭐 공직자들한테 빌려주는 집이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중개 대상이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공동주택에는 다세대가 있죠. 다세대 주택은 빌라입니다. 빌라. 그 다음에 연립. 빌라인데 좀 사이즈가 큰 거. 그 다음에 아파트. 빌라인데 높은 거죠. 아파트는. 그 다음 기숙사. 기숙사도 역시 우리가 뭐 중개 대상은 아니니까 이것도 생략을 하고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는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소유자가 한 명. 내가 다중주택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주인 한 명이에요. 공동주택은 그 세대별로 주인이 다 다릅니다. 세대별로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죠? 요 두 개죠. 요거 빼고 이 여러 사람이 사는 데고, 그 다음 다세대 연립 아파트도 여러 가구가 사는 거죠. 이게 지금 구분하기가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 일단 지우고, 이거 구분하는 거는 사실 실무에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중주택 있고요. 그 다음 다가구 있었죠. 그 다음 다세대. 그 다음 연립. 그 다음 아파트 있었어요. 이거를 구분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단독주택 유형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공동주택이에요. 도대체 여러 사람이 사는데 뭐가 차이 나냐 이거죠. 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면적을 볼 거고요. 여기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층수는요. 다중주택은 3계층 이하예요. 이하. 자, 여기 3계층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1층은 CU예요. CU. 편의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죠. 근생. 우리가 근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여기는 주택이에요. 여기도 주택이에요. 여기도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층은 4층이죠. 총 4층짜리 건물이고요. 그래서 주택은 3계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계층과 층의 구분 되셨죠? 자, 다가구는요 3계층이에요. 3계층 이하. 다세대는 4계층 이하입니다. 연립도 4계층 이하고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이에요. 자, 5층 이상이면 전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이에요. 1, 2, 3. 5층짜리 건물인데 1, 2, 3, 4, 5층이죠. 5층짜리 건물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5층 이상이니까 얘는 5계층이죠, 이것도. 이거 아파트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실제 주택으로 쓰이는 게 몇 층인지 봐야죠.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그쵸? 그러면 4계층이니까 얘는 아파트가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연립이 되거나 다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고요. 자, 면적 한번 볼게요. 면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으로만 쓰이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330제곱미터 이하예요. 다가구도 역시가 아니죠. 660입니다.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다세대도 660제곱미터 이하예요. 다 이하죠. 그러면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는 660 이하인데 똑같은데 층이 다르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이면 다세대고 3계층이면 다가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연립은 얘는 660제곱미터 초과해요. 초과하는 애는 연립으로 보고요. 얘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뭐가 됐던 간에 5계층 이상이면 얘는 아파트예요. 아파트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기타예요. 기타 사항으로 다중주택은 이 취사시설을 둘 수 없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빌라처럼 생겼는데 창문이 조그맣게만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이렇게 창문만 조그맣게 있어요. 누가 봐도 겉에서 보면 원룸이죠? 예, 이게 만약에 용도가 다중주택이면 안에 취사시설을 둘 수 없어요. 가스레인지 두는 거 불법이에요. 불법이 많기 때문에 맨날 플래카드 붙여놓고 취사시설 금지되어 있다고 단속한다고 그렇게 걸어놓은 데가 많죠. 근데 요즘은요 가스가 없더라도 괜찮아요. 인덕션 있죠. 인덕션 갖다 놓고 싱크대 갖다 놓아서 단속이 실상 어렵습니다. 그 다음 얘는 다가구는 19세대 이하예요. 그럼 이거보다 넘겨서 지으려면 다세대나 연립으로 가야겠죠. 예, 나머지는 기타 조건이 없고요. 이 전체는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아요. 자, 건물이 있는데 반지하 있죠. 우리 흔히들 많이 보는 반지하. 그리고 여기는 CU가 있어요. 편의점. 근데 여기가 주택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1, 2, 3, 4층이니까 4계층이니까 다세대나 연립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지하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3계층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예전에 박정희 때 이 북한에서 많이 넘어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 주택을 지을 때는 항상 밑에다가 지하 방공호를 파괴했어요. 그 뒤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지하도 막 임대를 줍니다. 여기 들어가서도 또 살겠다는 사람이 넘쳐나요. 그래서 막 모든 집들의 지하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지하에 사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불법이니까 양성화하기 위해서 허용을 해줍니다. 그 뒤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반지하가.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살기 썩 좋은 환경이 아니죠. 그래서 조례로 못 짓게 해요. 대신에 이제 필로티로 형식으로 많이 짓게 된 거죠.
요즘은 거의 불법입니다. 지하층 파는 게 사실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잘 안 지으려고 그러죠. 자, 주택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나머지 용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1호, 2호까지가 공동주택이었고, 그 다음에 3호가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이었어요. 보시면, 가 한번 볼까요? 식품, 자파의료, 완구, 서적, 건축자재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완제품 파는 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러면 판매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판매시설. 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번에 휴게음식점 제가 저 음료차, 음식, 빵, 떡 뭐 이런 거 파는데 근데 여기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생으로 간다. 2종 근생으로 간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2종 근생 한번 볼까요? 2종 근생 보면 총포점, 사진점, 표구점 뭐 이런 게 나오죠. 밑에 차 보면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런 거 나오죠.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2종 근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1종 근생은 운동 보면은 탁구장 또는 체육도장이에요. 뭐 다칠 염려가 없죠. 근데 2종 근생 보면은 당구장 이런 거예요. 당구공에 맞으면 크게 다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2종 형태가 있습니다. 네, 쭉 보시면 다중생활시설 이거 얘기 한번 해줄까요?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 자주 나와요. 화재 위험이 있어서 뭐 방화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다중생활시설이 계속 나옵니다. 다중생활시설이 뭐냐면 우리 흔히들 말하는 고시원이에요. 고시원을 다중생활시설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고 되어 있죠. 미만. 자, 이거보다 크면 어디로 가냐면 숙박시설로 가요. 허가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숙박시설의 건축 규제가 또 다르거든요. 방화 규제도 다르고. 그래서 예전에는 다중생활 고시원 하면은 적어도 한 200평 정도는 돼야 2에서 300평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게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제한함으로 해서 수익성이 없어졌어요. 근데 과거에 200평, 300평 하시던 분들은 계속해서 할 수 있죠,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건물을 내가 인수받는다 그러면은 이 사업자 등록증을 같이 인수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중개에 중요합니다. 중개하실 때.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다중생활시설 밑에 제조업소, 수리점 이런 게 있어요. 제조업소 그러면 제조를 한다. 그럼 뭐죠 이거? 공장이에요, 공장. 중개를 하시는데 손님이 오셔가지고 공장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공장 시설 없는데 우리는 상가밖에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공장인데 몇 평 정도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100평이면 된대요. 그럼 여기 면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조업소는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해도 되죠. 500이면 150평 미만이면 돼요. 대략. 그러면 2종 근생해도 충분히 공장을 설치할 수 있죠. 예, 그러면 2종 근생 중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면적이나 이런 용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2종 근생에 다 보시면 이게 더예요, 더. 단란주점 나오죠, 단란주점. 이게 좀 면적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단란주점은 2종 근생의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미만인데 집합 건물은 어떨까요? 집합상가예요. 구분상가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각 호마다 주인이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100제곱미터짜리 단란주점을 만들었어요. 누군가 임대를 했습니다. 단란주점을. 그런데 누군가가 또 여기를 괜찮아요.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를 또 단란주점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단란주점. 이것도 면적을 100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A고 여기는 B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150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150제곱미터 미만. 그러면 이거를 합쳐서 미만일까요? 아니면 각각일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집합 건물이야. 하나의 주인도 아니고 주인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도 임차인이 여기는 A고 여기는 B예요. 원칙은요. 원칙은 각각입니다. 그럼 각각 150이 안 넘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이 면적을 잴 때는 단란주점은요. 단란주점은 합산입니다. 합산이에요. 합산. 그러면 얘가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B가 내가 여기 임차해갖고 단란주점 하고 싶다. 합산하면은 200이죠. 그럼 150이 넘게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용도가 위락시설로 가요. 위락시설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인은요 이거 매도하거나 그럴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취득세가 중과돼요. 이게 고급 오락장이 되어버리거든요. 그 다음 재산세도 중과가 돼요. 실무에서는 이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거를 임차인이 대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크게 비용이 들어가나 그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부담은 되죠. 그 다음 이게 여기서 단란주점 잘 하고 있었는데 얘가 단란주점 100이 들어오면서 위락시설로 바뀌어버리면 소득세에 개별 소비세가 또 붙어요. 개별 소비세, 개소세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소득 10% 낼 거를 20% 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런 구조를 알아야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아니더라도요 동일인이 빌려요. 동일인. 여기 A고 여기 A면 이거 하나로 합산하겠다 이거예요. 단란주점 아니더라도 그때는 합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연계해서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연계해서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게는 서로 다른데 창고를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통로를 같이 쓴다거나 아니면 상호가 같아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따로따로 있지만 한 집이에요. 홍보를 같이 해요. 그러면 합산이에요. 그때 합산해서 보는 거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막 분할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요거 말씀드렸고요. 단란주점 자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뭐가 있냐면 휴게 음식점 있죠? 휴게 음식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피자집 같은 거, 피자집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빵집 이런 것들, 떡집.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있어요.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중에서 노래방 있죠? 노래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단란주점 있죠? 단란주점. 그 다음에 유흥주점 있어요. 유흥주점. 여기서 뭐하고 놀죠? 밥 먹고 술도 마시고 또 노래도 하고 또 춤도 춰요. 그 다음에 접객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접객원이 뭐냐면 이 정의가 흥을 돋우는 부녀자라고 되어 있어요. 흥을 돋운다. 돋우는 부녀자. 부녀자라고 하면 뭐죠? 결혼한 여자나 성숙한 여자를 일컬어요. 그래서 이건 남자가 없죠.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자, 밥은 휴게 음식점 되고요. 일반 음식점 되고요. 노래방 안 되죠. 단란주점 되고 유흥주점 돼요. 술은 휴게 음식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피자집인데 갔는데 맥주를 판다.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에요. 맥주 안 팔고 오로지 피자만 판다. 햄버거만 판다. 휴게 음식점입니다. 그다음 노래방은 술 안 돼요. 술 나오는 데 있죠.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단란주점이거나 유흥주점이에요. 이게 아닌데 노래방이다. 그러면 불법이죠. 술을 팔면. 단란주점 되고 유흥주점 돼요. 자, 노래는 유흥주점 안 됩니다. 휴게주점 안 돼요. 일반 음식점 안 돼요. 그래서 밥 먹다가 술 먹다가
흥이 나가지고 젓가락으로 탁자 두드리면서 노래 부른다. 불법이에요, 불법. 자, 노래방은 노래 당연히 되죠. 그 다음에 단란주점 노래 되고요. 유흥주점 돼요. 자, 춤은 안 됩니다. 일반 음식점 안 돼요. 노래방, 이게 사실 법으로 허용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노래 부르면서 춤을 안 춥니까? 그래서 이건 뭐 된다고 보는 거고요. 단란주점은 춤이 안 돼요. 춤이 안 돼요. 유흥주점은 춤이 됩니다. 접객원은 다 안 되고요. 유흥주점만 가능해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에 들어가고 세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세금 피하기 위해서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일반 음식점으로 해놓고 이렇게 춤을 추게 한다거나 접객원이 나온다 하면 불법 영업인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 구분은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 공부하시다 보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이 얘기예요. 또 사실 인터넷에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이해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보면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습니다. 5호에 가시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 다중이용시설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건축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업무시설이, 운동시설이 있을 거예요. 운동시설. 운동시설 찾아보시면 있는데, 자, 운동시설 보시면 우리가 체육관에 가면은 농구도 하고 그런 실내 체육장 같은 데 있죠. 근데 뭐 관람석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텔레비에 보면은 농구장 있는데 농구장보다 관람석이 훨씬 더 크죠. 이런 거는 이 관람석장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건 운동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가서 규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쭉 좀 보시다가, 자, 뭐 업무시설 보시면 나 있는데, 나의 2번 보시면 오피스텔 있어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죠. 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니까 주택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업무시설이에요. 그 다음 위락시설 보시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있는데, 여기 무도학원이라고 있어요. 무도학원. 학원인데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춤추는 데죠. 캬바레. 낮은 이제 콜라텍 같은데 노인분들 많이 가세요. 자, 그 다음 좀 넘어가시면 20호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운전학원. 운전학원 있는데, 이것도 학원이니까 뭐 교육시설 뭐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그 다음 뭐 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한 이 정도고요.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용도를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도를 보셨으니까 이제 용도 변경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용도 변경은 제가 오늘 개요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길어서. 자, 용도 변경이에요. 용도 변경하는데 이게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기재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용도 변경하는데 허가와 신고, 기재 변경하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라고 할까요? 다가구주택을 쓰고 있어요. 다가구주택은 아까 뭐라 했죠? 3계층 이하라고 그랬죠? 660 이하 3계층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임대가 잘 안 돼요. 노후되고 주변이 불량하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공장으로 바꾸려고 해요. 공장으로 개조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이건 애시당초 주택을 짓기 위한 건축물이죠. 근데 공장에는 뭐가 들어가요?
설비가 들어가죠. 무거운 설비가 들어가는데 이 주택하는 거하고 이 무거운 설비가 들어가는 건축물하고는 구조 자체가 다르겠죠. 근데 이 주택으로 쓰던 거를 공장으로 쓰려고 무거운 짐을 여기다 기계를 넣게 되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실질적으로 이런 허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주차 요건도 달라요. 어떤 경우는 주차가 한 2대만 있어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5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수도 용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이 기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허가받는 기준을. 그래서 시설을 용도를 9개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 9개 시설군에 각 용도로 무겁고 하중이 나가는 건물 용도와 그렇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구분을 해놔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안에 간단하게 업무 시설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과 안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과 구분을 해놓고 이런 무거운 건물로 갈 때는 허가를 받게 하고 가볍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신고를 하게 하고 같은 시설군에 있다면 기재 변경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9개 시설군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건축법에서 마지막 허들이에요. 이 설명이 됐죠? 그러면 용도 변경 어떻게 시설군을 나눴는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